자, 안녕하세요. 규현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생물과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걔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 예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교재 88페이지에 있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이 생태계의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과 환경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생물도 환경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반대로 환경도 생물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생물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체계, 이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룰 건데, 일단 첫 번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 하나하나를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걔네들을 개체라고 부르는 건 알죠? 그렇죠? 요거 생명 시스템에서도 했잖아요. 그렇죠? 세포가 모여가지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 모이면은 기관이 모이면은 하나하나의 생명체, 개체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포가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였다. 당연히 이 개체도요, 생명 시스템 포함되고요. 그 동일한 종의 개체군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여러 종의 개체가 모여있는 것을 개체군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체 집단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종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 여러 종의 개체군이 모여가지고요, 군집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생물군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러 종의 개체군이 모였으므로 군집이라고 하는 건 여러 종의 생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생물 군집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물적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생물적 요소, 이렇게 나누거든요. 또는요, 옛날에는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또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용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인이라는 말보다는요, 요소로 이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생태계 구성 요소 첫 번째, 일단 생물 요소부터 먼저 볼게요. 생물 요소, 생물적 요소, 생물 요인, 생물적 요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자, 이 생물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태계에서 어떤 식으로 양분을 얻냐, 그 생태계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스스로 광합성을 해가지고요,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산자는요, 뭐 한다고요? 광합성을 한다고요.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얻는 생물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광합성으로 스스로 양분을 얻는다. 참고로요, 가끔가다 얘를요, 독립 영양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선생님들 있거든요. 참고로만 알아두시죠. 그렇죠?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스스로 양분을 얻는다고 했죠, 광합성을 통해서. 근데 광합성 우리가 과정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용해 가지고요, 뭐 만들어?
포도당이랑 산소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 밖에서도요, 만들어지는 물질들을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명체만이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라고 하는 건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꾼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무기물을 유기물로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생산자의 예시에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요. 식물도 있지만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놈도 있죠. 그렇죠? 식물 플랑크톤 이라는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속합니다. 그렇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요, 이 조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있잖아. 해조류 같은 애들 있잖아.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같은 애들 있잖아. 그렇죠? 남조류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놈들 있죠? 김, 미역, 다시마 얘네들은 식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광합성을 하죠. 우리가 그런 애들을 조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스스로 나머지들, 얘네들은 스스로 양분 만들잖아. 나머지는요, 스스로 양분을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요, 만약에 다른 생물들을요, 먹어가지고, 섭취해가지고 양분을 얻는다. 그럼 우리가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는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섭취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들의 무리를 우리가 소비자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비자는요, 다시 무엇을 먹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단계를 나누거든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생산자를 잡아먹는 소비자잖아. 그렇죠? 풀떼기 같은 거 뜯어먹는 놈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을요, 뭐라 부르냐면요, 1차 소비자라고 부르고요. 간단하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풀 뜯어먹으니까 초식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사자 같은 놈들 있잖아. 사자 같은 놈들, 초식동물을 잡아먹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애들을 뭐라 부른다? 육식동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소비자를 잡아먹으면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잡아먹으면 3차 소비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소비자 이상부터는 육식동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뒤에서 다루게 될 거거든요. 뒤에서 생태계 표현에서 다루게 될 건데, 자, 이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요. 이런 식으로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잡아먹고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잡아먹고 있죠. 이 방향으로요, 에너지와 양분이요,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 이동하냐? 유기물 형태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는 뭘 한 다음에 무기물을요, 유기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생산자가 만들어진 유기물은요, 우리가 이거를 먹이사슬이라고 부르거든요. 먹이사슬 형태로 이동하다가 다시 얘네들을 돌려주는 놈들이 있겠죠. 그런 놈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곧 있으면 할 거지만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 마저 정리하고 갑시다. 자, 소비자의 예시 뭐가 있을까요? 자, 소비자에는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 그리고 플랑크톤 중에서도요, 동물성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같은 놈들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해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양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생물들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체나 배설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애들을요, 우리가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다른 생물의 사체나 아니면은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애들을 우리가 분해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랑 분해자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소비자라고 하는 애들은요, 소화 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을 먹은 다음에 체 내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해가지고요, 체 내에서 분해를 하는 특징이 있는데, 분해자는요, 여기 밖에 사체나 배설물 같은 게 있죠? 소화 효소를 몸 밖으로 뿜어냅니다. 그 다음에 몸 밖에서 소화시킨 다음에 그 소화되고 남은 것을요, 이렇게 먹는 애들을요, 우리가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해자는요, 아까 전에 소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유기물들이 이동한다고 했죠? 먹이사슬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해자들이 걔네들을 다시 환경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즉, 유기물을요, 뭘로? 무기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기물은 유기물로 바뀌고 유기물은 다시 무기물로 바뀌면서 생태계 안에서 물질은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에너지도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분해자의 예시 역시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자, 분해자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3대장이 있습니다. 분해자 3대장. 잘 외우세요. 첫 번째 세균, 두 번째 버섯, 세 번째 곰팡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오케이? 물론 모든 세균이라고 해서 전부 다 분해자는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남세균 같은 애들은요,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생산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광합성을 하는 특정 세균을 제외하면 나머지는요, 대부분이 분해자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분해자면은요, 아니 세균이면은요, 이름이 균으로 끝나는 거죠. 뭐 일로 대장균, 뭐 아니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균으로 끝난다. 아, 세균이구나, 분해자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버섯 있죠? 예, 버섯도 여기 분해자에 속합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표고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송이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뭐 느타리 버섯이라든지 다 여기 속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곰팡이도 마찬가지로요. 다 분해자에 속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 생물 요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비생물 요소. 자, 물론 이제 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비생물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비생물 요소가 있지만 여기서 주로 나오는 비생물 요소는요, 5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빛, 두 번째 온도, 세 번째 물, 네 번째 공기, 다섯 번째 토양, 이런 식으로 총 5가지 비생물 요소가 생물이랑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뭐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영양 염류라든지 아니면 뭐 무기 염류라든지 뭐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이 이제부터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에서의, 그렇죠?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태계 있죠? 자, 생태계에는요, 생물 요소도 있고요, 비생물 요소도 있다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여기 생물 요소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생물 요소 안에는요, 자, 여러 가지 놈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개체군, 뭐 A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개체군 B라고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개체군들이 있고요. 걔네들이 뭘 구성하고 있고요. 생물 요소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생물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를요, 이제 비생물적 요소, 비생물 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비생물 요소가 있는데, 자, 개체군 A 여러 가지 이제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한 종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개체군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만약에 뭐 1번,
그 다음에 개체군,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2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3번,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4번이라고 하면은요, 1, 2, 3, 4가 예시가 나오면요, 각각 여기가 1, 2, 3, 4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이런 걸 우리가 맞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러기가 이제 집단으로요, 철새거든요. 집단으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요, 어떻게 날아가냐면은요, 이런 식으로요, 가운데 대장이요, 이런 식으로 먼저 가고요, 나머지 개체들이요, 그 대장을요, 이렇게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V자 형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리더를 따라 이동한다라고 해서 이걸 리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자, 기러기가 이렇게 리더를 따라서 이제 같이 이동하는 현상은요, 1, 2, 3, 4 중에 어디에 속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같은 종이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2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스라손이라고 하는 동물이 눈신 토끼를 잡아먹는데요. 자, 눈신토끼라고 하는 동물이 스라손이한테 잡아먹혔대. 그러면은 이게 1, 2, 3, 4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얘도 생물이고 얘도 생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물 요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데 다른 종이죠. 그렇죠? 다른 종이니까 1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번 상호작용이. 그렇죠? 그래서 같은 종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냐, 다른 종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되죠. 네, 가을에 단풍이 노랗게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물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물드는 까닭은요, 뭐 때문이나 가을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4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생물 요소 중에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준 사례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지렁이가 땅속을 돌아다니면요,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생물이 이제는 어디에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 경우는 이제 3번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시가 나오면요, 이게 어떤 상호작용에 해당되냐를 이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옛날에는요, 이제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뭐 작용,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 생물 요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나라도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잠깐 가르쳤던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잖아? 야, 이거 작용이야, 이거 반작용이야, 이거 상호작용이야. 알려주면은요, 뭐 어쩔 수 없어. 그럼 알려준 대로 해야지. 그래서 내신은, 그렇죠? 네, 수능에서는요,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상호작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우리가 먼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92페이지에 있는, 자, 대표자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자료 1번 보시면요,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마가 각각 기역부터 리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라라고 했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가부터 먼저 볼게요. 같은 종의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리더를 따라 이동한다. 네, 아까 얘기했죠? 같은 종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는 니은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라소니가 눈신 토끼 잡아먹는다. 서로 다른 종끼리 영향을 주고받았으니까 기역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여러 종의 새가 서식지를 나눠 산대요. 참고로 이걸요, 간단하게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요, 분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나눌 분, 해가지고, 그렇죠? 서식지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왜요? 서로
이제 서식지가 겹치잖아? 그럼 먹이 경쟁이 일어나잖아.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나누어 사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 종이라고 했잖아. 네, 여러 종이라는 말은요. 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서로 다른 종끼리 영향 주고받는 거니까 기억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의 파장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진대요.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 줬으니까 디귿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토양에 암모늄 이온이 증가한다.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마지막으로 리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장이 제시가 되면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파악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요. 89페이지 있죠? 네, 89페이지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생물 요소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케이스, 반대로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케이스를요. 환경 요소, 비생물 요소에 따라 나눠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거,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당연히 암기도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사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요,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이제 빛의 특징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 3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빛은요, 강한 빛이랑 약한 빛이 있습니다.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쵸? 두 번째는요, 빛은요, 파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빨주, 노초, 파남부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통합과학 1이라든지 이렇게 수업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건데, 빛은요,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요.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 그리고 파장이랑 에너지는 반비례한다. 이런 거 우리 다 공부했죠. 그렇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빛을 받는 시간, 그걸 우리가 1조 시간 또는 1조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눠가지고요. 얘가 생물한테 영향을 준 사례, 얘가 생물한테 영향을 준 사례, 얘가 생물한테 영향을 준 사례들을요.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제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빛과 생물에서 자, 첫 번째 우리가 빛의 세기가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요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소나무 같은 애들 있죠. 소나무나 소철 같은 애들은요. 이 빛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강한 빛에서 잘 자랍니다. 반면에 산세비에리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거든요. 걔네 같은 경우는요. 약한 빛일 때 잘 자라고요. 잎은요. 얇고요. 넓대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잎이 두껍다. 그러면은요, 강한 빛에서 잘 자란다. 그러면은 걔네들을요, 양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약한 빛에서 잘 자란다. 잎의 두께가 얇고 넓다. 그럼 우리가 걔네들을 음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은 도대체 왜 강한 빛에서 잘 자라고 얘네들은 왜 약한 빛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잎의 구조는 어떨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양지식물 잎의 단면과 음지식물 잎의 단면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세포의 가장 바깥쪽에 있죠. 이 식물의 가장 바깥쪽에는요 표피라고 하는 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표피 세포에는요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광합성을 못한다라는 소리죠. 뭐 다만 이제 이 표피에는요 공변세포라고 해가지고 엽록체가 있는 세포도 있긴 하거든요. 걔네들은 광합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주요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양지식물의 잎은요, 가장 바깥에는 표피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는요, 이제 울타리 조직이라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특징이에요. 울타리 조직이 두꺼우니까 잎의 두께가 뭐 두껍겠죠. 그렇죠? 뭐 이거 말고도요, 뭐 해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따발 조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예,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그 대신 울타리 조직에 예, 맞춰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구만. 울타리 조직이 두껍구만. 잎이 두껍구만. 양지식물이구만. 대표적으로 소철이나 소나무 같은 거 있겠구만. 강한 빛에서 잘 자라겠구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히려 반대겠죠. 그렇죠? 자, 강한 빛이니까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거 아니야.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면서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표피 같은 경우는요, 동일하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다만 이 음지식물 약한 빛에서 자란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얇고요. 우리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지 못했다. 잎의 두께가 얇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요, 이제 음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산세비에리아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빛의 세기가 약하니까 광합성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면은요, 식물들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신 잎은 얇은 대신에 어떻다? 잎이 넓어가지고요, 많은 빛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지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잎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양엽이라고 부르고요. 음지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얇은 잎을요, 음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하세요. 양지식물이라고 해서 양엽만 가지고 있고요, 음지식물이라고 해서 음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식물 안에서도요, 양엽이랑 음엽이랑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하나 있다고 쳤을 때, 나무에 위에 있는 잎과 아래쪽에 있는 잎을 비교해 보잖아? 그럼 당연히 울타리 조직이 어디가 더 두껍냐면요, 위에 있는 잎이 아래에 있는 잎보다 울타리 조직이 더 발달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얘를 양엽이라고 부르는 거죠. 반면 밑에 있는 애들은요, 빛을 잘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이런 놈들을 음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식물 안에서도요, 빛을 잘 받는 부분에 있냐, 빛을 잘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양엽과 음엽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요, 이런 식으로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거 뭐에 영향을 받은 거냐? 빛의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선생님, 양지식물의 예시 외워야 되나요? 원래는 안 외워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다? 그럼 외우세요. 소나무, 소철, 그 다음에 음지식물, 산세비에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빛의 파장은요,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빨간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보라색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요, 빛의 파장이요, 점차 길어집니다. 근데 이 빛 에너지는요, 이 파장이랑 서로 반비례해요. 그래서 빛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빛의 파장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역으로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푸른색 쪽으로 갈수록요, 파장은 짧아지고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뭐에 영향을 줬냐면요, 해조류의 분포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에 이제 어떤 애들이 살고 있냐, 조류 중에서 이제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요, 녹색을 띠고 있는 조류인요, 녹조류들이 많이 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이제 중간 정도 깊이 있죠? 저런 중간 정도 깊이에서는요, 갈색을 띠고 있는 조류인 갈조류들이 많이 분포를 했고요. 그리고 수심이 깊은 바다 쪽에서는요,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조류, 홍조류들이 이제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냐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붉은색 빛 있죠? 예, 붉은색 빛 같은 경우는요, 이제 파장이요, 크고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얘는요, 다른 물질들을요, 잘 투과를 하지 못합니다.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붉은색 빛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밖에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까지밖에 도달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붉은색 빛은요, 저 깊은 곳까지 못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반면 푸른색 빛 있죠? 예, 파란색 빛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가 크고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홍조류 같은 애들은요, 광합성을 하려면요, 뭐로밖에 할 수가 없어? 이 푸른색 빛으로밖에 광합성을 못하죠. 아니, 그럼 선생님, 파란색 빛 흡수하면은요, 파란색을 떼야죠 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얘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까닭은요, 모든 빛들이 얘한테 들어오죠. 그 중에서 빨간색만 반사해가지고요, 당신들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흡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빛을 흡수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 빛을 흡수했으므로요, 파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빛들은요, 전부 다 반사시켰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의 반대 색깔은요, 붉은색으로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붉은색 빛을요,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파란색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녹색이에요? 얘는요, 붉은색만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붉은색 이외에도요, 생각해봐. 빨주, 노초, 파남보인데 주황색도 흡수할 수 있잖아, 그렇죠? 주황색도 수심이 얕은 곳까지 도착할 수 있으니까. 노란색도 흡수할 수 있잖아. 노란색도 이제 여기까지 가잖아, 그렇죠? 깊은 곳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녹조류는요, 붉은색만으로 광합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빛으로도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주로 붉은색 계열의 빛을요, 흡수해가지고요, 녹색 계열로 보인다 정도로, 푸른색 계열, 녹색 계열로, 그걸로 보인다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요,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 요거 수심에 따라서, 그렇죠? 수심에 따라서 조류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데, 이거 이러시면 안 돼. 수심이니까 물이 영향을 준 사례네요 하면 안 된다고요. 아, 수심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빛 때문이구나. 예,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조 시간. 자, 우리가 일조 시간은요, 동물과 식물의 이제 번식과 개화에 영향을 주거든요. 대표적으로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라든지 아니면 조류 같은 애들이 있죠. 예, 우리가 그런 포유류 또는 조류 같은 애들은요, 봄에 많이 번식을 하는 애들이 있고요, 가을에 많이 번식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꾀꼬리 나 종달새 같은 놈들은요, 봄에 번식을 많이 합니다. 반면 사슴이나 노루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주로 가을에 번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라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봄에 번식하네요? 가을에 번식하네요? 온도 때문이겠죠, 선생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빛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요,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점점점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죠? 여름으로 갈수록요, 낮의 길이는 길어지고 밤의 길이는 짧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봄이라고 하는 건 점점점 일조 시간이요, 길어지고 있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꾀꼬리는요,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성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나가지고 번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슴은 반대겠죠.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요, 가을에 성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나가지고요, 가을철에 번식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온도가 아니라 일조 시간이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렇죠? 구분 잘 하십시오. 네. 자, 두 번째, 식물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식물 중에서도요,
대표적으로 붓꽃이라든지 시금치 같은 놈들이 있죠. 예, 그런 놈들은요 봄에 꽃을 피웁니다. 그렇죠? 반면 이제 코스모스 같은 애들은요 가을에 꽃이 펴요. 우리가 그렇게 봄에 꽃이 피는 애들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장일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봄에 개화를 합니다. 주로 또는 초여름, 그렇죠? 예. 반면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밤이 길어질 때, 낮이 짧아질 때, 즉 가을에 꽃이 피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가을에 개화를 말한다. 자, 역시 얘네들도요 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조 시간에 영향을 받아서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꽃을 피우게 되는 거고요. 일조 시간이 짧아질 때 꽃을 피우는 거지 온도랑 관련 있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장일식물과 단일식물 일조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뭐 물론 되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요 뒤에 93페이지에 3번 있죠? 우리 93페이지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일식물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요 대표적인 자료거든요. 근데 그거 문제 풀기 전에 일단 배경 지식 하나 깔고 갑시다. 자, 우리가 어떤 식물로 실험했냐면요 A라고 하는 식물로요 실험을 한 겁니다. 식물종 A로 실험을 했는데, 자, 이 막대 그래프의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요 24시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내가 빛을요 비춰주는 시간을 길게,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지 않는 시간을 짧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걸 다른 말로 명기, 얘네들을 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 빛이 지속되는 시간, 명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명기, 암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식물종 A는요, 이렇게 빛 있음 시간이 길고요, 빛 없음 시간이 이렇게 짧을 때는요, 꽃을 피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개화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내가 똑같은 식물종 A로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요, 어떻게 했냐. 빛 없음 시간을 길게, 빛 있음 시간을 짧게 만들었더니요 이랬더니 개화를 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이 식물종 A는요 낮이 짧아지고요 밤이 길어질 때 개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뭐라 불렀다? 이런 애들을 단일식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단일식물들은요 낮이 짧아질 때 개화를 하는 놈들일까? 예, 과학자들이 궁금해가지고요 실험을 하나 더 해본 겁니다.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밤 시간은 똑같이 만듭니다. 그렇죠? 빛 없음 시간은요 똑같이 길게 가져가되 중간에 잠깐 빛을 비춰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잠깐 빛을 비춰주고요. 밤 시간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이 놀라운 사실, 개화를 하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단일식물은요, 낮이 짧을 때, 즉, 일조 시간이 짧을 때 개화를 하는 놈이 사실 아니었다, 이런 말이야. 아니, 얘도 빛이 짧게 있고, 얘도 빛이 짧게 있잖아. 그럼 얘가 개화를 했으면 얘도 개화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은요, 일조 시간이 사실 짧을 때 개화를 하는 놈들이 아니다. 그럼 뭐가 개화에 영향을 주는가? 잘 봐봐.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 오케이? 빛이 없는데 연속적으로 길게 이어져 있잖아. 짧게 이어져 있잖아, 여기는. 근데 여기는요 빛 없음 시간이요 연속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죠.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 얘는 길고 얘는 짧죠. 예, 참고로 단일식물들은요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요. 길어야지 개화를 하는 놈들입니다. 오케이?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 우리가 요런 거를요, 암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암기가 길어야지 이제 개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속적인 암기. 그쵸? 네. 자, 반면 맨 밑에 있는 실험 같은 경우는요,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요,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이게 짧아가지고 뭐라는 놈들이다? 개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고요, 우리가 한번 3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봅시다. 자,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종의 식물 기역부터 디귿에서 빛 조건을 달리하여 개화 여부를 관찰하였다. 그림은 조건 1부터 3을요. 표는 1부터 3까지 해서 기역부터 디귿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이 식물이 개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식물의 연속적인 개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 A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건 1에서 실험을 하잖아. 이 식물종 A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요, 이 식물 기역은요, 개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하지. 이 식물이 개화하는 데 필요한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은요, A 이상이 필요한데 A보다 짧잖아. 빛 없음 기간이. 개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반면 이제 니은이라고 하는 식물로 실험을 해봤는데 얘는요, 개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지.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 최소한보다 길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개화를 했다. 그러면은 단일 식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디귿 같은 경우는요,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 중간에 끊겨 있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뭐 한다? 개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밑에 있는요, 1, 2, 3, 4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A종의 식물은요,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 A보다 길 때 개화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건 문제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2번. 3에서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은요, A보다 길다라고 했는데요. 틀렸죠?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요, 3에서는요, A보다 짧으니까 개화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A보다 길었으면 개화를 했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2번 틀린 말이고. 자, 3번. A종의 식물은요, 빛 없음 시간의 합이 A보다 길 때 개화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틀렸죠? 이거 연속적인 빛 없음 시간의 합은요, A보다 길거든요. 예, 근데 개화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합은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4번에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예이다. 예,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빛이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빛과 생물 잘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89페이지에 저기 오른쪽에 굴광성이라든지 광주기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굴광성, 식물은요, 빛을 받는 쪽으로 굽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당연히 빛이 영향을 준 사례고요. 광주기성, 특정 생물들은요, 이런 식으로 빛이 비춰질 때, 즉 낮에는 올라왔다가 밤에는요, 다시 수심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런 빛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이번에는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준 사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온도랑 생물. 자, 동물이랑 식물로 이제부터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동물 중에서도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이런 애들은요, 스스로 체온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변온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조류나 포유류 같은 애들은요, 체온을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거든요. 그런 애들을요 항온동물 또는 정온동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변온동물이 온도에 영향을 받은 사례, 우리가 요거부터 먼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개구리 같은 놈들 있죠? 개구리 같은 놈들도요 뭘 자냐면요 겨울잠을 잡니다. 오케이? 예, 이유는요 당연히 겨울이 됐어, 너무 춥잖아. 그러니까 땅 타가지고요 조금 따뜻한 곳을 가가지고요 최대한 생존을 이제 이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구리가 겨울잠 자는 까닭 온도에 영향을 받은 사례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악어 같은 놈들이에요. 그렇죠? 예, 악어 같은 놈들은요 더울 때는 어떻게 할까? 야, 포유류 같은 애들은요, 우리 같은 포유류는요, 땀을 흘리면 되잖아. 그렇죠? 예, 근데 악어 같은 애들도 땀을 흘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요, 더울 때는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추울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린 추울 때 막 몸이 덜덜덜 떨리고, 그 다음에 닭살 같은 게 돋고, 예,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하지만 악어 같은 애들은요, 추우면은요, 그냥 햇빛을 쬐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예, 변온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울 때는 물속으로, 그 다음에 이제 추울 때는요, 햇빛을 쬐면서 이런 식으로 체온을요, 알아서 이제 이동하면서, 예, 물 밖이랑 안을 이동하면서 체온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요, 뭐, 카멜레온 중에서요, 이제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만약에 더울 때잖아? 그러면은 몸 색깔을요, 흰색으로 만듭니다. 오케이? 이유는 뭘까요? 더울 때 왜 흰색으로 만들까요? 흰색은요, 빛을 반사를 잘하게 되니까. 자, 반면, 그러면요, 추울 때는 어떻게 되죠? 추울 때는요, 몸 색깔을요, 검은색으로 만듭니다. 왜요? 빛을 흡수를 잘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나마크와 카멜레온, 예, 이런 애들은요, 이런 식으로 더울 때랑 추울 때 몸 색깔을 바꿔가면서 빛 흡수율을 조절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자, 정원동물로 넘어갈까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들. 예,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요, 이제 기러기 있죠? 철새 같은 놈들. 걔네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살기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요,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추워지면은요,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놈들. 예, 대표적으로 뭐 철새 같은 게 있고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요, 곰 같은 놈들 있죠? 걔네들도 뭘 잔다? 겨울잠을 잡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곰이 겨울잠을 자는 까닭은요, 예, 결과적으로는요, 생존에 저게 유리하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곰한테는. 일단 첫 번째, 가을에 일단 있는 대로 다 처먹어가지고요, 다 몸에다가 지방으로 저장한 다음에 겨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버텨버리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추운 겨울이 돼도 먹이 활동을 하러 밖에 나가가지고요, 예, 먹이를 찾아 떠나기.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가 더 생존에 유리했다? 겨울잠을 그냥 자는 게 더 생존에 유리했다라는 거죠. 가을에 있는 대로 다 처먹은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동물이랑 굉장히 관련된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르그만 법칙은 뭐냐면요, 만약에 유사종일 경우, 대표적으로 여우가 있거든요. 사막에 사는 여우랑 북극에 사는 여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종이죠, 그렇죠? 네, 비슷한 종인데 고위도에 사는 생물일수록, 즉 추운 지역에 사는 생물일수록요, 몸집은 커지고요, 말단부 크기는 줄어든다라는 법칙을 우리가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왜 비슷한 종일 경우는요, 왜 고위도에 살수록요 몸집이 커졌을까를 한번 생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요거를 한번 생각해봐. 자, 만약에 여기에 가로랑 세로랑 높이가 일자리인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 가로랑 세로랑 높이가 이자리인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첫 번째 뭘 계산할 거냐면요,
이제 표면적을 계산해 볼 거고요. 건널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부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요, 표면적 아시죠? 그쵸? 1짜리가 6면이 있으니까 6이고, 부피는 1이 되겠죠? 근데 얘는요, 넓이 4짜리가요, 6개의 면이 있으니까 표면적은 24가 되고요, 부피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죠? 그쵸? 예. 자, 그러면요, 실질 표면적은요, 누가 더 큰 거냐?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 부피분의 표면적.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 즉 부피분의 표면적은요, 자, 누가 더 크냐면요, A가 더 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실질적인 표면적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거를 왜 이제 하고 있냐? 참고로요, 우리가 더운 지방에서 사는 놈들 있죠? 사막 같은 데서 사는 놈들. 이런 놈들은요, 생존을 하려면요, 내 몸에 안에 있는 열을요, 빨리빨리 빼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막은요, 사막에 사는 생물들을요, 열 방출량이 많아야 되고요. 반면 이제 북극 같은 데 사는 생물들 있죠? 이런 애들은요, 오히려 내 몸에서 열이 빨리빨리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요, 열 방출량이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열 방출은 어디서 일어난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 방출량을 늘리려면은요, 표면적을요, 넓혀야 되고요. 열 방출량을 줄이려면요, 표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선 절대적인 표면적이 아니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큰 몸집이 작은 애들이 생존에 유리해졌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고위도에 사는 생물 같은 경우는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작은, 즉 몸집이 큰 애들이 생존에 유리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사막 여우가 몸집이 작고요, 북극 여우가 몸집이 더 큽니다. 아, 거기가 더 그렇게 유리했구나. 그리고 말단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이야? 예, 우리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어디부터 먼저 시리죠? 손끝이랑 발끝이랑 그리고 귀 같은 데부터 엄청 시리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데를 뭐라 부른다? 말단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방출은요, 말단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단부가 크다, 열이 많이 방출된다. 말단부가 작다, 열이 덜 방출된다. 그래서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일수록 말단부가 크면은요, 열 방출이 잘 되는 거고,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일수록 말단부가 작은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른다?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고로 정원동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종, 유사종일 때만 그 해석하는 거야. 여우랑 늑대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막 여우, 북극 여우, 유사종일 경우 고위도로 갈수록, 고위도에 사는 생물일수록 몸집은 커지고 말단부는 작아진다. 이렇게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 말고도요, 어떤 계절에 태어나냐에 따라서요, 몸집이 달라지는 나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식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우리가 이 툰드라라고 하는 지역 혹시 아니? 툰드라? 그렇죠? 러시아 그 시베리아 같은 데 엄청 추운 데 있잖아요. 그렇죠? 막 영구 동토층 막 있다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 추운 지역, 툰드라에는요, 아무 생물도 살지 않을 것 같지만 특정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털송이 풀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풀인데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와 있는 식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야, 왜 이런 곳에 사는 풀이 왜 이렇게 털이 많을까? 당연히 털이 많을수록요, 보온이 잘 되는 거죠. 따뜻하게. 우리 이제 패딩 입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털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도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나무 중에서도요, 가을쯤 되잖아? 낙엽을 떨구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애들을 낙엽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낙엽을 떨구지 않고요. 1년 내내 그냥 잎을 떨구지 않고 버티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낙엽수는요, 가을쯤 되면요, 잎을 떨굴까? 예, 낙엽수는요, 이 잎에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보호막이요, 덜 발달되어 있어요. 이 큐티클층이 덜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은 겨울철에 버티질 못합니다. 잎들이요, 추워가지고요, 다 얼어 터져가지고요, 예, 잎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굳이 겨울까지요, 잎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잎을 가지면은 오히려 에너지적으로 손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쯤 되면은요, 잎을 떨구는 게 오히려 생존에 유리합니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그렇죠? 반면 이 상록수라고 하는 놈들은요, 그 잎에 큐티클층이요, 굉장히요,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요, 잎이 얼어서 터지지 않고도 버텨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낙엽을 떨구는데 어떤 애들은 왜 낙엽을 떨구지 않니? 뭐 때문이다? 온도에 영향을 받은 뭐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가을철에 단풍이 물드는 거, 은행나무 물드는 거 역시 온도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이제 생물이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증산작용이 있습니다. 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참고로요, 우리가 식물의 잎의 뒷면을 까보잖아. 그럼 여기에 미세한 구멍이요, 숭숭숭 뚫려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기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산작용은요, 식물의 내부에 있던 물이요, 수증기로요,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기공을 통해서 잎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을요,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요, 물론 뿌리에서부터 이제 잎까지요, 물이 올라오는요, 원동력을 뭐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뭐 그런데 이거를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요, 식물 내부에 있던 물이 수증기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요, 뭘 흡수한다?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 주변 온도가 뭐 하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식물이요, 이제 체온을 이제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런 식으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대기 조성도 변하고요. 주변 온도도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쑥 우거진 데 들어가잖아. 예, 그러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왜? 증산작용 효과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넘어가서 91페이지에 이번에는 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사례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예. 어우, 할 거 많다. 자, 물과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동물과 식물로 한번 나눠서 볼까요? 동물부터 먼저 볼까?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잖아? 그러면요, 동물들은요, 물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했냐. 물에 증발 있죠? 예. 내 몸 안에 있는 물이요, 증발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수분 증발과 손실을요, 어떻게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응하고 진화해 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내 몸 안에 있는 물은 빠져나가면 안 되고, 그렇죠? 예, 물이 증발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죠. 내 몸에 있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자, 곤충 같은 경우는요, 자, 딱딱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곤충의 딱딱한 껍데기는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키틴질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키틴질 바깥에는요, 큐티클층도 같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틴질과 큐티클층이요 보호를 해가지고요 몸 안에 있는 물이 증발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조류의 알, 우리가 달걀 생각합니다. 달걀, 오케이? 우리가 개구리 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촉촉하죠. 걔네들은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지 않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개구리 알을요 건조한 지역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다 말라 비틀어서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 이런 애들 있죠, 양서류, 파충류 이런 애들은요 알을요 계속 촉촉하게 만들어 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서식한다? 보통 물가 근처에 서식을 한다 이런 말이야. 반면 내가 조류의 알을요 건조한 지역에 놔도요 온도만 잘 맞으면요 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조류의 알은요 그러면은요 왜 수분을요 이런 식으로 증발을 막아줄까? 역시 딱딱한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탄산칼슘 성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류의 알도요 딱딱한 껍데기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최소화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포유류 있죠? 대표적으로 낙타 같은 놈들. 야, 생각해봐. 사막에 사는 포유류가요, 땀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되겠니? 탈수 일어나가지고 다 물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요, 땀 분비량이요, 적습니다. 그리고요, 오줌을 많이 싸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오줌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줌의 농도가 진하고요, 오줌량이 적습니다. 최대한 적은 물로요 많은 노폐물을 빼려고 하기 때문에 오줌의 농도가 진하고 오줌량이 적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낙타 같은 경우는요 한 방에 물을요 엄청 많이 먹을 수 있고요, 뭐 얼마더라? 90리터인가? 뭐 하여튼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엄청 많이 먹은 다음에 걔네들을 전부 다 어디 저장해 놓냐면요 그 혹에 저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혹은 이제 지방 덩어리야. 예, 적혈구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요 물을요 그렇게 엄청 많이 마시잖아. 그러면 삼투에 의해서 적혈구 다 터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낙타 같은 경우는요 적혈구의 구조가요 일반적인 포유류랑 다르기 때문에 적혈구 속에다가 물을 그렇게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뭐 하여튼간에 뭐 그런 현상이 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식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식물도요 서식하는요 환경에 따라서요 이제 조금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사막 같은 데서 사는 식물들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다라고 해서 건생식물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물들, 육지산 놈들, 육상식물. 그 다음에 물에 떠서 사는 식물들 있죠? 네, 그걸 우리가 수생식물. 뭐 습지 같은 데서 살고 있으면요 습생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세 개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생식물, 육상식물, 그 다음에 수생식물의 특징을요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건생식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잖아. 사막 같은데.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최대한 많은 물을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저수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수조직이 발달돼 있고요. 선인장 같은 놈들은요 그 가시 있죠? 가시의 근원은 뭐냐? 잎이었다 이런 말이었죠. 잎이 가시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뭘까요? 잎이 있는 애들이 사막에 있잖아. 생존에 불리합니다. 왜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져가지고 생존에 불리하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증산작용을 억제하려고요. 가시가 된다. 가시가 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났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잎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그래서 잎이 가시로 변한 놈들이 등장한 다음에 걔네들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잎을 가진 놈들은 뒤지고 가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자손을 낳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선인장 같은 애들이 분포하게 되었다라고 원래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반면 육상식물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도요, 비가 올 때 물을요, 많이 흡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뿌리, 줄기, 잎 같은 기관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반면 수생식물, 물에 사는 식물이죠. 예, 이미 물에서 살고 있으니까 얘네들은요, 물을요, 많이 뭐 흡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뿌리가 발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생식물은 뿌리가 발달하지 않은 대신에 물에 뜰 정도로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발달하냐? 기체가 잘 들어가는 조직,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수련, 불의 옥잠, 뭐 생이가래,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물의 영향을 받은 사례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내용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양과 생물 볼까요? 토양은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냐?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함초라고 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얘는요, 염분이 높은 땅에서도요, 서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식물이 염분이 높은 땅에 살잖아? 그러면요, 삼투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요, 그 염분을요, 조절하는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요, 물을 잘 흡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호기성 세균과 혐기성 세균의 분포입니다. 얘네들은요,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서식하는 그 장소가 다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양의 얕은 곳에서는요,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이 살고요. 토양의 깊은 곳에서는요, 혐기성 세균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참고로 호가 좋아하다 할 때 호예요. 호불호 할 때 그 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기, 기체를 좋아한다. 산소를 좋아하는 이제 세균이라는 뜻이고요. 혐기, 기체를 혐오하다라고 해서 혐기,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당연히 토양의 얕은 곳은요, 기체가 잘 드나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기가 풍부한 토양이니까 호기성 세균이 분포하는 거고요. 반면에 기입숙한 장소는요, 공기가 잘 드나들지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혐기성 세균이 분포한다. 예,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이제 통기성이 달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세균의 분포가 달라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적으로 식충식물. 그 파리지옥 같은 애들 있잖아. 아니, 생각해봐. 야, 식물은 생산자잖아.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도대체 쟤네들은 왜 굳이 곤충 같은 거를 잡아먹게 된 거죠? 원인은 이렇습니다. 자, 식물이 있어요. 근데 식물이 살아갈 때 필요한 원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개가 뭐냐면요. 아우! 오늘 이렇게 분피를 다 떨고. 식물이 살아갈 때 필요한 원소 3대장이 뭐냐면요. 칼륨이랑 인이랑 질소입니다. 그렇죠? 예. 뭐 칼륨은요, 이제 신경세포에서 이제 쓰이는 원소고요. 그렇죠? 예. 뭐 삼투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죠? 자, 인 같은 경우는요, DNA나 RNA 같은 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하게 되고요. 질소 같은 경우도 DNA, RNA에 들어가는 원소고요. 단백질을 이제 구성하는 주된 원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도요, 이제 질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었죠. 자, 근데 토양의 질소가 굉장히 부족한 거야. 토양에 질소가 없대요. 그렇죠? 야, 그러면은 이런 식물들은요, 단백질을요,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요, 제대로 합성하지 못해서 죽겠죠. 그렇죠? 선생님, 대기 중에 78%가 질소기체니까 이거 쓰면 되죠. 못 씁니다. 예, 왜요? 굉장히요, 안정적인 기체예요. 이게 질소 사면은 과자를 같이 주잖아. 그렇죠? 예. 질소기체는요, 이제 삼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을 잘 안 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질소 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번개 방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박테리아에 의해서 뭘로 바꾼 다음에 암모늄 이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질산 이온 형태로 바뀌어가지고요. 식물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번개 방전이라든지 아니면요. 박테리아 같은 게 여기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토양의 질소가 부족해. 야, 질소가 부족하면 뭐 해야 돼? 먹어야지. 어쩔 수 없지. 그쵸? 네,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식물을요, 섭취할 수 있는 식물들이 살아남게 돼가지고요. 이제 진화를 해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식충식물이 등장한 까다. 결과적으로 토양에 질소가 부족해가지고 질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지렁이랑 두더지. 이런 애들은요, 땅속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주고 있죠. 예, 특히나 지렁이 같은 애들은요, 토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유기물을 공급하는 그런 효과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생물이 토양한테 영향을 준 사례,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마지막 공기와 생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제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 있죠?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적혈구 숫자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고산지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어때?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산소를 빨리 운반하려면요, 적혈구 숫자로도 많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적혈구 수가 많다. 공기 때문에 이제 적응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합성이나 생물이 호흡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요, 주변에 대기 조성이 변할 수가 있겠죠. 광합성을 하면 주변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호흡을 하게 되면 주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생물이 공기한테 영향을 준 사례, 공기가 생물한테 영향을 준 사례 정도로 나눠서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를요, 이제 머릿속에 집어 넣은 다음에 어떤 것들을 볼 때 이게 떠올라야 되냐. 대표적으로 92페이지에 있는 대표 자료 2번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어떤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받은 것인가가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그 일시정지 해보고요. 일시정지 하고 한번 해보고요. 단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환경에 대한 생물의 적응 현상이다. 가부터 하랑 가장 관련 있는 비생물 요소를 각각 쓰라고 했죠. 자, 그럼 가부터 먼저 봅시다. 자, 가에서 파충류는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대요. 그럼 파충류가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는 까닭은요, 뭐 때문일까? 선생님, 보온을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온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파충류가 비늘로 덮여있는 까닭은요,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수분 손실을요,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진화를 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한 적응 현상이다. 물이랑 관련 있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나.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한다. 역시 이유는 뭐다? 내 몸에서 물이 최대한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역시 물에 대한 적응 현상이 되고요. 다에서는요, 파리지옥과 같은 식충식물은요, 질소를 얻기 위해서 곤충을 잡아서 분해한다라고 했죠. 이유는요, 토양에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자, 라. 토양의 깊이에 따라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공기가 많은 토양이냐, 공기가 부족한 토양이냐에 따라서 세균의 분포가 달라진다고 했죠. 토양에 영향을 받는 사례고요. 붓꽃은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고요. 코스모스는 가을에 꽃이 핀대요.
봄에 꽃 핀다? 가을에 꽃 핀다? 온도 때문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일조 시간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빛이에요. 예. 그 다음에 조류의 알은요, 딱딱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대요. 역시나 수분 손실을요,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진화를 해 온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해줄의 종류가 다르다. 예, 이유는요, 빛의 파장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 붉은색 빛으로 광합성을 하냐, 푸른색 빛으로 광합성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수련과 세기가래는요, 뿌리가 안 발달되어 있대요. 이유는 뭘까요? 얘네들이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물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혈액 속 적혈구수가 많대요. 이유는 당연히 공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꾀꼬리 종달새 봄에 번식하고요. 송어 노루 가을에 번식한대요. 이유는 역시 빛 때문입니다. 온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일조 시간 때문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개구리와 같은 변온동물은요, 겨울잠 잔대요. 온도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소나무 잎은 두껍고 산세베리아 잎은요, 얇고 넓대요. 그렇죠? 이거 뭐 때문이다? 빛의 세기 때문이라고 했죠.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냐? 발달되어 있지 않았냐? 그렇죠? 예, 빛의 세기 때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인장은 잎이 가시류별대요. 이는요, 얘가 건조한 지역에 사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적도에 사는 갈라파고스 펭귄에 비해 북극에 사는 황제 펭귄은요, 몸집이 훨씬 크며 몸에 대한 날개의 비율, 날개라고 하는 건 말단부이죠. 말단부 비율은 작대요. 그렇죠? 이유는 뭘까요? 비슷한 종일 경우는요, 추운 지역에 사는 놈일수록요, 몸집은 커지고요, 말단부 크기는 줄어든다고 했죠.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온도 적용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예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그렇죠? 예,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예시가 나오면 예측을 해보고, 내 예측이 정말 맞았냐 틀렸냐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머릿속에 내용을요,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보면 알겠지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예, 대부분이요, 예, 암기로 거의 해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외워야겠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 우리가 안 풀었던 93페이지 대표절 4번 있죠. 그렇죠? 그거를 푸시고요. 그렇죠? 당연히 정답은요, 없습니다. 저한테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죠? 또는요, 당신이 맞았다라고 생각 들 때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기본 문제들 있죠? 16문제, 그렇죠? 그거 문제 풀어보고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자, 안녕.